형님, 오늘 안에 돈 안 갚으면 진짜 가만 안 둬요. 처남이 벽돌을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명절 때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명동 8층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 봄, 아내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김 여사가 한 달에 50만 원씩 건다잖아요. 당시 현수의 교사 월급은 8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부인 모임에서 특별한 사업 기회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화장품을 팔면서 사람만 소개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동 8층. 교의문에 금박으로 새겨진 회사 이름 아메리칸 드림 코스메틱. 토요일 오후 아내 손에 이끌려간 사무실은 깨끗했습니다. 벽면에는 미국 LA 본사 사진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에는 화장품들이 빼곡했습니다. 40대 사장이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태평영학에서 15년간 근무하다 독립했습니다. 사업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2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선 이런 방식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면 마진이 1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은 중간 유통을 없앴습니다. 그 마진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칠판에 그려진 피라미드 구조. 내가 10명을 소개하면 그들이 또 10명씩. 그러면 100명, 1000명. 처음엔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만 열심히 하시면 원금은 뽑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때 옆 아줌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수당 받았어요. 진짜예요.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졸랐습니다. 부인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현수는 결국 학교 선배한테 빌린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화장품 상자 50개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거실 한쪽이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상자 옆 연탄난로에 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2알째 아내의 동창이 5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회사에 등록하니 다음 달에 수당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금 봉투였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3달째엔 처남이 3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여름 끝 명동 사무실에서 성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0대 후반 여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강남에 집을 계약했어요.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이아몬드 회원 제도를 시작합니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고 하부 조직 20명을 만들면 매달 최소 1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퇴직금 있잖아요. 가을 중순에 현수는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15년간 모은 퇴직금 800만 원. 통장을 내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료 교사 3명이 각각 100만 원씩, 친구 2명이 200만 원씩 보탰습니다. 총 1100만 원. 다이아몬드 회원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금색 명함과 배지를 줬습니다. 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명동 사무실엔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가난뱅이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1100만 원이 걸려 있었으니까. 석 달간 총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 봉투로. 처남도 한 달에 2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안 팔렸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사도 말했습니다. 많이 쳐줘도 5,000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3만 원에 판 화장품이 실제로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수당 35만 원이 든 봉투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판매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새 회원 가입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화장품은 그냥 명분이에요. 중요한 건 조직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현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돈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총련회가 명동 중국집에서 열렸습니다. 15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사장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내년엔 부산과 대구에도 지사를 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돈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입니다. 연휴 때문에 은행 업무가 지연됐어요. 다음 주면 해결됩니다. 2주가 지났고 여전히 돈은 안 나왔고 수당도 없었습니다. 명동 사무실 문 앞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명, 30명, 50명. 다들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장이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현수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처남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 달에 가게 월세를 못 냈어요. 그 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남의 300만 원, 동료 교사 3명의 300만 원, 친구들의 400만 원, 총 1000만 원이 넘는 남의 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분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같이 투자했던 박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명동 사무실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1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고함을 질렀습니다. 돈 내놓으시오, 사기꾼!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니다. 다음 주에도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명동 8층 건물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8층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불이 켜진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날 누군가 사무실 문을 부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책상도 없고 서류도 없고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렸던 미국 본사 사진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진 액자 속 LA 건물 사진을 보며 현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진짜 본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LA 어딘가의 건물을 찍은 사진이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시큰둥했습니다. 연거 요새 너무 많아요. 솔직히 잡기도 어렵고요. 민사 문제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세요. 민사 문제. 그 말에 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한 게 민사 문제라니.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서웠습니다. 처남이 또 와 있을까? 친구들이 전화했을까? 실제로 집에 도착하니 친구 하나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한데 나 그 돈 정말 급해. 내가 그 돈 빌려서 투자한 거라 지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현수는 빈손으로 친구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뒷모습이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현수는 알았습니다. 우정도 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우리 아빠가 사기꾼이래요. 친구 아빠한테 돈 못 갚는다고. 현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거실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은 대문 밖에서 벽돌을 들고 서 있었고 안방에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이 아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실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을 잃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리다가 현수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는 자기 책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투자했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사라졌고 돈은 날아갔고 남은 건 서로를 바라보는 민망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처남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벽돌을 들고 왔지만 나중엔 그냥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부인이 받아서
우리 남편 없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도 내가 속은 거 안다.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사정을 말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명동 YMCA 회의실에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70명 정도였습니다. 40대 남자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가 최소 200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장 일가족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해외 도피. 그 말에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한 50대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은 돈입니다. 이제 집을 빼앗길 판입니다. 옆에 있던 30대 여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수술비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회의실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바보였구나. 머릿속에서 숫자가 뱅뱅 돌았습니다. 퇴직금 800만 원, 빌린 돈 300만 원, 처남 300만 원, 동료들 300만 원, 친구들 400만 원, 2100만 원. 당시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니, 연기는 흔적이라도 남습니다. 이건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서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엔 피해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 형사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대만으로 도피한 게 확실합니다.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한국이랑 대만은 범죄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솔직히 잡기 쉽지 않아요. 현수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학교에선 교장이 현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까지 그 사업을 권유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현수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해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잡히지 않았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YMCA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사람들은 70명에서 5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20명은 포기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30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명동 사무실에서 몇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요? 당신도 공범 아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월급쟁이였어요. 월급 7만 원 받고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서 저도 2달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조금 진정되자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던 순자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저 사실 처음엔 여러분한테 연락하기 무서웠어요. 전화도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사장 친동생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사무실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40대 남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장 동생 잡는다고 우리 돈이 돌아옵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장 동생이 돈 관리를 다 했어요. 계좌번호, 장부 다 그 사람이 갖고 있을 겁니다. 현수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했으니까. 아마도요. 확신은 못합니다. 그날 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수를 포함해 10명이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제공한 부산 주소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부산에 사는 친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사촌이 부산에 삽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남포동에 작은 사무실이 있고 40대 남자가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저놈들이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대책위원회는 작전을 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리 도망갈 수 있으니 일단 현장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피해자 50명이 부산행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현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남도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요? 사흘 전에 나갔어요. 월세도 안 내고 갔습니다. 50명이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현수는 건물 앞 골목길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옆에 처남이 와서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처남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집에 갑시다. 이제 포기해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100만 원이 걸려 있었으니까. 그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정보가 틀렸나 봐요. 현수는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건가? 춘명은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이고 늙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현수는 피곤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이 있어요. 격리 담당이었던 아줌마인데 그 사람이 사장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 있대요.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합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위원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위원회는 30명밖에 안 왔습니다. 20명은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순자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허탕쳤잖아요.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60대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500만 원 넣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1000만 원 넘게 넣은 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돈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누가 먼저 받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라도 다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1000만 원 넣은 사람들이 먼저 다 받으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40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금액이 큰 사람이 먼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왜 당연합니까? 돈은 돈이에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다 사람 목숨 걸린 돈이라고요. 30대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수술비였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건 사람 목숨 문제라고요. 제가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을 잃었어. 나는 애학비야. 나는 노후 자금이라고.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저기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책위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배상 순서는 법원이 정합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누가 먼저 받느냐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급하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서로의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이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처남도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순자가 먼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격리 담당 아줌마를 만나서 확인하고 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사무실이 있긴 있어요. 남포동이 아니라 서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있는 건 아니래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온대요. 장부 정리하러. 수요일 15명이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서면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 3층 건물이었습니다. 오후 2시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40대 남자 1명과 50대 아줌마 1명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1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피해자들입니다. 당신이 그 사장 동생 맞습니까? 남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그 순간 처남이 책상 위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남자가 빼앗으려 했지만 처남이 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회원 명단, 투자 내역. 50대 아줌마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자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순자예요. 왜 그러세요? 아줌마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이 격리 담당이었잖아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줌마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순자가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랬구나. 선생님도. 현수는 장부를 넘겨봤습니다. 회원 명단, 투자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들. 대만 은행 계좌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연행하겠습니다. 남자와 아줌마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15명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압수한 장부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계좌에 10여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도피하면서 다 가져가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민 200명 피해, 사기꾼은 대만서 호이오식. 기사가 나갔습니다. 방송,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국회의원들이 몇 마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외교부는 대만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쳐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서 한국인 사기범 송환. 사장이 대만 경찰에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똑같은 사기를 치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대만 경찰이 조사하던 중 한국 사건을 알게 됐고 한국에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결국 한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공항에 피해자 100명이 나왔습니다. 현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 아니면 우연히 도와준 건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습니다. 방청객석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수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장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번지르르하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1년간 허위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사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사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본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화장품이 안 팔렸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뒤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들을 더 받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눈덩이처럼.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억지입니다. 화장품 원가가 투자금의 10%도 안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도 자기 돈을 다 날렸습니다. 피고인 명의 재산도 다 정리됐고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자기 돈을 날렸다고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 하지만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사장도 결국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장도 피해자였을지도. 욕심의 피해자. 아니,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50대 남자는 증언 중에 울었습니다. 저는 집을 빼앗겼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30대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현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15년 교직 생활의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처남은 아직도 저를 제대로 못 봅니다. 친구 3명 중 1명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교 동료들과는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현수는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도 현수를 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밉지 않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욕심으로 사람들을 속였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죄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징역 7년으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원 배상 명령이 구체화됐습니다. 사장의 전 재산이 정리됐습니다. 명동 사무실 보증금, 아파트, 차량, 그리고 대만 계좌의 잔액 모두 합쳐서 14억 원이었습니다. 23억 원 중 14억 원, 약 60%였습니다. 3년 분할 지급이었습니다. 현수는 1,100만 원 중 660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처남에게 18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처남이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했어요. 그대 벽돌 들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잔을 부리쳤습니다. 술 맛은 씁쓸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도 각각 50만 원씩 돌려줬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그 친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그 친구 집 우편함에 돈과 편지를 넣어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현수는 천안의 작은 가게 개업을 도왔습니다. 배상금 중 남은 돈으로 권리금을 보탰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처남이 웃었습니다. 네, 형님. 이번엔 정말 땀 흘려서 벌겠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직상회였습니다. 처남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간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동료들은 돈을 돌려받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직했는가? 대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명동 YMCA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추모 모임이었습니다.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 3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들 묵념을 올렸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봤습니다. 새로 생긴 9층 건물. 교위문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골드라이프 누구나 부자가 되는 길. 설명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수는 그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기 한번 가볼까? 김 여사가 거기서 돈 번대. 현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그 9층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오늘 날짜를 썼습니다. 1983년 10월 15일. 그리고 오늘의 수업 주제를 썼습니다. 정직과 신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새로운 사업하신대요. 돈 엄청 번다고 하시던데. 현수는 그 학생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명동에 사무실 있고요. 사람만 소개하면 돈 들어온대요. 현수의 손에서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분필은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런데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전해줘라. 그런 사업 절대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명동을 지났습니다. 9층 건물, 골드라이프. 오늘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한복 입은 아줌마, 젊은 커플. 현수는 버스 창밖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익숙하고 감사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골드라이프 9층 건물의 문을 또 열 사람은 오늘도 생기겠죠?